미국 시장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장에 주는 시그널은 무엇일까요? 주식시장, 채권시장, 실물시장. 얘는 얘와 관련된 책이 하나가 있어요.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책은 이제 소개시켜드리면 그게 뭔가 하면 책 제목이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책은 제가 볼 때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즈니스 사이클.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한 책인데 이 책이거든요. 이 책이 지금 이제 판매하지 않아서 이 책은 온라인 서점 같은데 뭐 아마존 같은 데 들어와서 책을 찾으면 이제 책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책이 되게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퀄리티가 되게 좋고 이 비즈니스 사이클 중에서 제일 키포인트는 어디 있는가 하면 앞부분은 볼 거 별로 없고 쭉 해서 맨 뒤에 요 파트 5 비즈니스 사이클 자산 가격 요 파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거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원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금리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고 프라이빗 에코티에 영향을 주고 헤지펀드에 영향을 주고 경제성장률 그 다음에 금리 그 다음에 개인 자산 그 다음에 이제 커머셜 프로퍼티 상업용 부동산 그 다음에 보석 그 다음에 컬렉티브스 그러니까 이제 수집품 같은 거고 외환 이렇게 준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금리가 모든 것에 영향을 다 줍니다. 그래서 실질금리가 모든 것에 영향을 다 주는데 그럼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2004년도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였고 2011년도 실질금리 마이너스고 지금도 실질금리 마이너스죠. 지금 실질금리 마이너스가 아닌 나라가 없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저는 그때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돈이 신음한다. 돈이 신음한다. 돈이 이제 미치는 거죠. 그래서 미치는 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답이 없다. 보통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투자를 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는 돈을 벌어서 이제 소비라고 하는 거죠. 아주 소비. 소비가 있는데 현재 소비가 있고 그다음 이제 미래 소비가 있습니다. 현재 소비가 있고 미래 소비가 있는데 미래 소비에 대한 얘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저축이 있고 하나는 투자가 있죠. 근데 저축을 하려고 하면 이게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나야 됩니다. 실질금리가 플러스. 실질금리 플러스란 말은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물가가 2%인데 만약에 이제 정기예금 금리가 10%다 라고 생각하면 리스크를 별로 걸지 않고 저축을 갖고도 수익률 8%가 나오니까 돈이 이제 제대로 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뭘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이것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물가가 2%인데 금리가 제로금리인 거죠. 그러면 돈들이 1년 지날 때마다 돈의 가치가 마이너스 2%씩 하락하는 거죠. 마이너스 2%씩. 마이너스 2%씩 하락하니까 당연히 손해를 보게 되고 그러면 뭘 하게 되는가 하면 뭔가 괜찮은 거 없어 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뭐가 괜찮은 거 없어. 그래서 돈들이 신음하니까 돈들이 이동을 하겠죠. 이때 이제 잘하는 케이스가 있고 못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잘하는 케이스, 못하는 케이스. 그 한빛 류님의 이 질문을 제가 나중에 다 받을게요. 한 방에. 그래서 돈들이 신음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할 수 있는데 그 마이너스 금리 혹은 실질금리 제로금리 상태로 엄청 오랫동안 있었던 나라가 이제 일본이 있어요. 요거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했죠. 아베가 도대체 어떻게 살렸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아베 얘기를 하기 전에 아베 얘기를 조금만 더 이제 깊숙하게 한번 해보면 일본에서 가장 총리가 오래 해먹은 사람들 일본에서 특징이 뭐가 있는가 하면 총리가 오래 한 사람들은 다 주식시장이 되게 좋고 경제가 다 좋았을 때입니다. 아베가 가장 오래 했고 그 밑에 아베가 이제 하기 바로 2006년도에 취임했는데 하기 전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고이즈미 주니치로라고 하는 분이 있었고 이 사람 다음에 이분이 이제 했어요. 그 다음 나카소네는 일본에 이제 버블 경제 잘 나갈 때 그때 이제 그 일본의 총리였던 사람인데 이 부분에서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그 앞에 누가 있는가 하면 고이즈미 주니치로라는 사람이 있죠. 여기서 바로 보죠. 이게 이제 잘하는 케이스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들이 신음을 할 때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되게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냐 하는 건데 그 고이즈미 주니치로라는 분이 있었어요. 고이즈미 주니치로. 이분이 뭘 했냐면 일본의 구조개혁을 이제 시도를 합니다. 일본의 구조개혁을 시도를 했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뭘 했냐면 그 일본의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제 총리를 합니다. 총리를 하면서
뭐 우정사업부 같은 것들도 이제 개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분이 되게 이제 멋있는 말을 하나 했습니다. 멋있는 말을 했는데 그 이분이 이제 그 뭘 했던 건가 하면 그 경제재정 운영 및 경제사회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2001이라고 하는 것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한번 불러볼게요. 글로벌 화한 시대에서의 경제성장의 원천은 노동력 인구가 아니라 지식과 지혜다. 지식과 지혜는 기술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효율성이 낮은 부분에서 효율성이 높은 부분으로 옮긴다. 그래서 자본의 이동은 시장과 경쟁을 통해서 진행되어 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데, 그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인데, 경제를 살리는 방법으로 GDP적인 측면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GDP라고 하는 것은 소비 GDP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 그래서 민간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레이버, 캐피탈, 테크놀로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동력,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그 다음에 자본에 의해서도 경제가 성장한다. 근데 이분은 여기 대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거 플러스로 뭐 했는가 하면 지식이나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한 거고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룩한 얘기를 했고 되게 맞는 얘기를 했는데 슬프게도 이분이 있었을 때 일본 주가가 안 떠요.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자산시장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니케이 지수를 보면 니케이 지수를 보면 고이즈미 주니치로가 있던 당시에도 낙하소나기가 있었을 때가 여기서 이제 만에서부터 시작해서 4만까지 갔을 때고, 그 다음에 주가가 4만에서부터 시작해서 8천까지 빠졌었고, 8천까지. 그 다음에 고이즈미가 있었을 때조차도 한 9천 정도쯤 수준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2007년도, 2008년도가 오고, 여기가 이제 2013년도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만에서 3만까지 올라갔을 때, 이때 일본의 총리가 누구였는가 하면 그 유명한 이제 아베죠, 아베. 그럼 도대체 아베는 도대체 뭘 했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저거니까 실물시장이 아니니까. 그럼 그 다음에 했던 분이 누군가 하면 아베예요, 아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베는 첫 번째는 뭘 했는가 하면 고이즈미가 나가자마자 고이즈미 주니치로 다음에 FRB 자꾸 FRB 한다. 내각의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실패하고 2012년도에 다시 이제 하게 되죠. 이때는 뭘 했는가 하면 고이즈미의 스피릿을 따라서 실물 경제를 살리려고 했는데 관두고 얘를 살린 겁니다. 그래서 뭔 차이가 나냐 보면 경제가 움직이는데 실질금리에 대한 얘기를 하다 지금 우리가 저까지 나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투자를 살리자. 자, 보시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뭐가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당연히 투자도 늘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비도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소비를 늘리는 건 개인의 의사결정이고 그 다음에 투자를 늘리는 건 기업의 의사결정인데 저 일들이 좀처럼 잘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고이즈미의 이제 시도는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고이즈미 다음에 아베가 했는데도 실패를 했죠. 그때는 아베가 어떤 황당한 얘기를 하는가 하면 물가를 올리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실질금리가 더더더더 커지게 되는 거죠. 실질금리가 더더 커지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뭐 했는가 하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앞에 원쿠션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떨어뜨려서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올랐더니 사람들이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에 의해서 소비가 일어나고 기업이 투자를 해서 경제가 성장하더라. 그래서 이 앞부분이 비었던 것이 고이즈미고 이 앞부분을 채운 것이 그 2012년도부터의 그 아베인 거죠. 그래서 아베 때는 이제 어떤 일이 이제 결국은 발생을 하게 되는가 하면 주가가 아베가 두 번째 하고 난 다음부터 주가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큰 폭으로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됐을 때 어떤 류의 일들이 일어나주면 이것이 리액션이 일어날 수 있냐에 대한 얘기인데 자산 가격 상승을 통해서 실물 가격 상승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내추럴하고 훨씬 더 스무딩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베가 어떤 상품을 만들었는가 하면 신상품을 만들었는데 그때 만든 상품이 니사입니다. 니사. 니폰 인디비주얼 세이빙 어카운트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니사를 만들어서 니사에 가입을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줘서 이 계좌가 늘어나게 만들었고 니사라는 계좌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금을 줄이고 주식 투자를 늘리면서 일본 주가가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N이 핑 빠지고 난 다음에 이게 ISA라는 상품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일 때 어떤 역할이 있어주면 주식시장이 좋아지느냐 하면 여기서 신상품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신상품이 어디로 가면 좋은가 하면 자산시장을 통해서 실물시장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좋다. 근데 참 슬프게도 이제 어떤 일이 하나가 발생할 건가 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일본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일본에서도 뭔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여기와 여기 차이에서 K자형 회복이 일어나서 자산시장에 있는 사람과 자산시장 음사의 격차가 되게 벌어졌죠. 그래서 일본이 한때는 1억 총중산층의 사회, 그래서 전부 다 1억 정도쯤 되는 사람이 있는데 다 부가 비슷하다. 근데 지금은 그 빈부격차가 되게 확대됐죠. 현재 한국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됐을 때 정부의 그 조그만 이제 서포트 정도 좀 있어주면 자산시장 자체는 올라가고 자산시장을 통해서 실물시장을 살리는 방법이 현재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보는데, 그 다음에는 이 계절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고, 실질금리 마이너스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경제는 항상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루틴하게 돌아가느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되면 항상 이렇게 돈들이 신음하느냐. 저는 이제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렇다. 그런 이유는 뭐가 있는가 하면, 경제는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정치가 되게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에 비해서 경제는 아주 점진적이고 아주 연속적인 거죠. 그래서 정치는 어제 여당이 되고 여당이 야당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경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오늘부터 갑자기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경제는 아주 스무딩하게 천천히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가 가능한가 하면 나름대로 과거의 패턴들이 비슷한 식으로 반복은 된다는 거예요. 비슷한 식으로 반복은 된다. 근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질문하신 것처럼 부동산 리츠는 부동산과 같이 리세션이나 골드락스 구간에서 투자하기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이 하나 있었고, 한참 지나서 리츠 너무 기대가 되네요. 요 얘기가 제가 이제 약간 이제 의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저 두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는 이 책, 아까 이제 봤던 그 책에 보면 뭐가 나오게 되는가 하면,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금리를 떨어뜨리고 신용이 커지는 거죠. 금리를 떨어뜨리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릴 수가 있게 되죠. 돈을 많이 빌릴 수가 있게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람들이 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집을 사기 시작합니다.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집을 사기 시작하니까 첫 번째 아파트나 그 이제 뭐라 그러죠? 단독주택 같은 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가 늘어나죠. 그냥 여기는 금리가 떨어지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점 해갖고, 그래서 이제 소비가 느는 거죠.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리테일 프로퍼티, 풀 서비스 호텔, 레지덴셜 랜드, 파킹, 다운타운 오피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굳이 이제 구별을 하면 일단 주거용이 먼저 뜨고 그 뒤에 상업용이 뜬다는 것에 있습니다. 주거용이 뜨고 상업용이 뜬다. 상업용이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소비가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거는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는 거죠.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기 시작하니까 커머셜 랜드 프라이스, 요것도 뭐가 있는가 하면 요거는 이제 토지 정도 좀 되겠죠. 여기 상업용이고 요건 이제 기업이 투자를 한다. 그래서 기업이 무엇인가 건물을 만들어 투자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뭔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들은 항상 정부에서 금리가 떨어지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이제 반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금리를 떨어뜨려 돈을 많이 풀어주니까 결국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주식, 부동산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부가 늘어났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을 수집한다. 그래서 저런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저런 패턴으로 움직인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주식도 금리를 떨어뜨리기 시작을 하면, 금리를 떨어뜨리고 신용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는 금융주와 임의 소비재. 얘기 되게 많이 했던 거죠, 제가. 그 다음 밑에는 필수 소비재는 별로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IT, 그 다음에 산업재가 좋아지고, 지금 현재 상황 정도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유틸리티 이렇게 간다. 지금 현재는 가는 것들이 요 정도쯤 돼서 가는 것들이죠. 이게 항상 비슷한 류의 패턴들이 이렇게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천천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자, 그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본다면, 부동산 시장이 버블이었을 때, IT 버블이었을 때는 뭔가 회복 패턴이 다른데, 그 미국의 IT 버블이 불었던 1999년도, 2000년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주택 버블이 불었던 2008년도, 그러니까 서프라임 위기가 있었죠. 어느 게 더 시간이 많이 걸렸냐 하면 IT 버블 때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고 훨씬 더 많이 걸릴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근데 IT 버블은 한 방에 가죠.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건 대충 이제 사이즈를 알면 좋은데, 사이즈. 전 세계적인 부동산 시장의 사이즈는 200 트릴리언 달러 정도 좀 돼요. 200 트릴리언 달러.
그럼 채권 같은 경우에 119 트릴리온 달러 정도쯤 되고, 현재 전 세계 GDP는 얼마 정도쯤 되는가 하면 전 세계 GDP는 85 트릴리언 달러 정도쯤 합니다. 뭐 이런 자료 다 찾을 수 있는데, 하나 찾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주식 찾는 것만 하나 보여드리면, 이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검색창에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주식 같은 경우는 어디인가 하면 주식은 거래소라고 하는 것이 있고, 거래소 연맹이 있습니다. worldexchange.org에 들어오면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주식 시가총액은 109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되죠. 109 트릴리언 달러. 그 다음에 전 세계 GDP를 보면 하는 김에 한 GDP까지 보여드릴게요. GDP까지. IMF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IMF 전 세계에 있는 GDP를 이렇게 쭉 해서 과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트래킹을 해 들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1980년부터 시작 쭉 트래킹을 해볼 수 있는데,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나라는 미국이고 2등이 중국,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 2등이 지금 이제 한 42%쯤 되고 1, 2, 3등까지가 50% 정도쯤 되죠. 그래서 1등부터 시작해서 20등까지가 한 80% 정도 차지하고, 이 밑에 있는 나라들은 이제 아주 경제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얀마에서 사고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랑 거의 비슷한데 경제적으로 영향을 별로 못 주죠. 왜 못 주는가 하면, 미얀마가 전 세계에서 차지한 비중이 얼마쯤 되는가 하면, 현재 스코어로 보면 전 세계 차지한 비중이 0.1%밖에 안 돼요. 0.1%. 그러니까 전 세계 랭킹으로 한 65등 정도, 66등 정도쯤 되는 나라인데도 의미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죠. 자, anyway,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의 GDP 합계는 얼마인가 하면 84.5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딱 굳이 이제 비교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아까 제가 이제 다시 얘기를 했는데, 왜 고이즈미가 실패를 했냐면, 여기 생산 소비라고 하는 요 시장 자체 사이즈는 얼마인가 하면 85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주식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 채권, 부동산을 다 합하면 되는데, 주식만 하더라도 한 100 정도쯤 되고, 부동산도 하면 200 정도쯤 되니까 이 시장 사이즈가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큰 상자 내에 작은 상자가 들어가지, 작은 상자 내에 큰 상자가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이런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가 하면,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 주거용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좋아지고, 상업용은 여기 있죠. 상업용. 그래서 주거용과 상업용은 같이 가진 않아요. 같이 가진 않아서 항상 순서는 굳이 다 뭐가 있는가 하면, 상업용 부동산은 차라리 관계가 실물 경제랑 좀 관계가 더 높습니다. 실물 경제가. 관계가 더 높으니까. 자, 그러면 리츠는 골디락스, 리세션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이것도 굳이 보면 우리끼리 쓸 수 있는 표현을 합시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봄은 제가 볼 때 주거용 부동산이 훨씬 더 좋아요. 여름은 상대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이 좋아질 수 있고, 현재 좀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건데, 주거용은 다 같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나마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데, 상업용은 차이가 좀 나겠죠. 차이가 좀 나는 것이, 잘 알다시피 코로나는 사람들의 삶을 많이 바꿔놨지 않습니까? 많이 바꿔놔서 이제는 이제 그런 거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니까 지금 이제 뭐 명동이라든지 뭐 강남이라든지 홍대라든지 뭐 그런 상권들은 무너지지 않겠지만, 우리는 최근에 이제 이태원 상가도 무너지는 걸 봤으니까, 상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여기는 베타 플레이를 해서 다 올라갈 건데, 여기는 알파를 해서 뭔가 잘 골라야 된다. 그러니까 리츠는 아무거나 사서 돈을 버는 건 아니고, 리츠는 이제는 좀 잘 골라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여름에는 리츠가 괜찮습니까?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ETF 사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 근데 그거 갖다 특정 ETF, 특정한 리츠를 사는 것들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리츠 너무 기대가 되네요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2020년도에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리츠 상품들을 우리나라 은행이나 증권사에 되게 많이 팔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하면 뭘 하는가 하면, 돈들이 신음을 하고, 돈들이 신음하기 때문에 저 개인 고객들 혹은 아주 돈이 많은 부자 고객들한테 내밀 수 있는 어떤 상품이 필요해요. 그때 제일 많이 쓰는 상품이 뭔가 하면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 정도쯤 되는 수익을 내는 상품들이죠. 그래서 이제 한때 쫙 유명해졌던 것이 리츠 같은 유가 이제 유명해지고, ELS 같은 유도 유명해지고, 골드 원자재 펀드 같은 것들도 유명해지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리츠에 대한 얘기를 볼 때, 현재는 괜찮냐, 현재는 괜찮다. 그런데
무슨 그 걱정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그러니까 좀 약간 어떤 게 좀 이제 그 좀 찜찜했는가 뭐 이런 게 약간 찜찜했었어요. 뭐가 있는가 우리는 이제 은퇴를 하고 싶어 합니다. 저 뒤에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은퇴를 하고 은퇴를 할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그거예요. 지금은 월급이 들어오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은퇴를 하면 월급이 사라질 거잖아요. 월급이 사라지는데 이 월급이 사라진 기간 동안에 여기서 뭐가 했었으면 좋겠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당주에 대한 선호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리츠 같은 뭔가 이제 이자를 주는 이자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임대료에 해당되는 거 이런 걸 되게 받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좀 되게 많이 합니다. 좀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쓸데없이 높아지걸 말씀드리면 요거는 좀 별로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배당주가 좋은 것이 아니고 항상 리츠가 좋은 것이 아닌데 여기 앞에서도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했었지만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가 하면 표에 이렇게 말했죠. 그 겨울이 대형 가치주의 시대여서 여기는 배당주 같은 것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배당주가 좋은 것이 아니라 성장주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 다음 다시 이제 좀 배당 같은 것이 좋아지는데 왜 이 타이밍에 굳이 리츠를 살려고 할까? 왜 이 타이밍에 굳이 배당주를 살려고 할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미래에 대한 걱정 같은 것들이 있고 우리가 무엇인가 따박따박에 대한 신화가 있어서가 아닐까 뭔가 따박따박 돈을 주는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제가 이제 되게 재밌어하는 그 설화 중에 하나입니다. 설화 중에 하나인데 어느 만석군집이 있어요. 어느 만석군집이 있어서 이 만석군에서 며느리를 이제 뽑습니다. 며느리.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보면 스토리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와 그 자기 아들이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뭐 그 당시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자, 그래서 며느리를 뽑는데 며느리한테 뭘 주는가 하면 쌀하고 보리를 줍니다. 보리를 주고 쌀과 보리가 되게 적죠. 그래서 30일 동안 버텨. 이 얘기를 합니다. 30일 동안 버텨. 그랬더니 이제 가장 많은 며느리가 했던 방식이 뭔가 하면 쌀과 보리를 갖다가 30분의 1토막을 냅니다. 30분의 1토막을 내고 그 30분의 1토막이 난 걸 또 3분의 1토막을 내는 거죠. 그리고 먹고 버티고 먹고 버티고 먹고 버티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열흘 정도쯤 지나면 이제 며느리 예비 후보 1번 도망가고 며느리 2번 후보도 도망갑니다. 그때 그 다음에 했던 며느리가 또 와갖고 이제 이걸로 죽을 만들어 보고 또 도망가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결국은 며느리가 된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 그 쌀과 보리를 가지고 바로 뭐라는가 하면 떡을 만듭니다. 자, 떡을 만든 다음에 황당하게도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 떡을 갖다 다 이제 나눠주기 시작을 해요.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저 이번에 이 집에 며느리 예비 후보로 들어온 사람인데 그 뭐 빨래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옷을 갖다가 만들거나 이렇게 할 거 있으면 저한테 일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해서 그 한 달이 딱 지났는데 거기에 가봤더니 쌀과 보리보다 훨씬 더 많은 짐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통해서 이제 굳이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리츠를 사거나 뭔가 배당주를 사야지 배당이 나오지. 그럼 도대체 그 봄이라든 여름에는 배당주를 사지 마라. 그리고 대형 성장주를 사서 SPY를 사거나 SPXL 같은 걸 코어 자산을 갖고 있어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그 현금은 도대체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특히 제가 지금 은퇴한 상황이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답이 이게 올라가고 나면 이거 팔면 되잖아요. 이걸 팔면. 팔아서 이 자산 가격 상승이 훨씬 더 큰데 우리는 투자를 하는 데서 중요한 거는 P0분의 P1-P0라고 하는 캐피탈 게인이 훨씬 더 크고 그 뒤에 배당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배당이 굉장히 미미한데 왜 자꾸 저기에 신경을 쓸까? 우리는 자산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것들 훨씬 더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자꾸 이 며느리 옛날에 이제 잘못된 며느리처럼 자꾸 저걸 나눌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죠. 나눌 생각 할 필요 없다. 그냥 키우면 된다. 키워놓고 그래서 적재적소에 움직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야구나 축구로 보자면 전부 다 공격을 하거나 카메라 저기죠. 전부 다 공격을 하거나 전부 수비를 갖다 해서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면 되는데 꼭 굳이 그걸 니는 수비만 해, 니는 공격만 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전혀 없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쓸데없는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배당이라든지 그 리츠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 실질금리 마이너스라고 해서 반드시 이걸 사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뭐 그 얘기를 하나 하고 싶었어요.